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6만 5천 명 늘어나며 10만 명대를 깜짝 회복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폭이 회복됐지만 11월 기준 실업률은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DSR 규제 시행 등으로 전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2년 만에 최대폭을 보였습니다. KTX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난 당시의 관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30분 전쯤 선로 전환기 이상이 감지됐지만 경보 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회로가 뒤바뀌면서 엉뚱한 곳이 지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장단에 대한 대규모 쇄신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보좌하던 원로급 임원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에 맞는 젊은 임원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5천 명, 3천 명 느는 데 그치는 고용 쇼크가 이어지다가 9월과 10월의 증가세가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신규 취업자는 10만 명 이하를 기록해 왔는데요. 지난 6월 10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를 상회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산업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신규 취업자가 16만 4천 명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은 8만 7천 명, 농립업은 8만 4천 명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는 3만 4천 명 증가했고 일용직도 13개월 만에 2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가 9만 1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 2009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지난 2009년 3.3%를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9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고용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기대치보다 밑돌고 있고요. 단기 일자리 확대에 따라 고용의 양은 늘었는데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상황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그간 고용 흐름을 보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으로 지금 징후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0만 명 이상은 돼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7, 8월 여름에 3천 명 늘고요, 5천 명 늘고요, 이런 역대 최악의 상황을 지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10월에 우리가 6만 명을 조금 넘는,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 아닌가. 이번 달, 이게 11월 달에요. 지금 16만 5천 명. 그러니까 조금은 상향되고 있다. 우상향의 추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길이 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좀 일자리 대책이 그동안 실패한 거 아니냐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와대의 기류가 저는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은 어려운 지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제없다, 잘 가고 있다. 또는 이제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다. 이건 장하성 전 정책실장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언젠간 나아질 거라는 게 이 일부 사람들은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 아니냐. 이러다 결국 좋아지면 정책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 고용 상황이 힘들다, 최악이다,
이걸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제 현실 인식이 정부에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이니까 반가운 기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할 게 취업 시간대별 증감입니다. 36시간 이하,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네. 그 이상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만 명 정도 감소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예. 이 36시간 이하가 많이 늘었고 그 이상은 오히려 30만 명 줄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양적으로는 고용이 지금 완화되는 것,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아까 대통령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네. 청와대 인식은 조금 반대입니다. 고용의 질은 나아졌는데 양을 이제 늘려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이제 전문가 분석하고 좀 반대 해석일 수 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지표만 향상이 된 것이지 사실 지금 내수 진작은 계속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죠. 제조업도 부진하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적인 정규직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주로 뽑는 일자리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소식은 기업 고용 동향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요. 네. 10개 중에 9개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호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인데 좀처럼 꺾이지가 않더니 급기야는 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통계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것이냐? 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 실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 정도 실업률이면은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사실 이거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앵커께서 아까 오프닝에 말씀 주셨지만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네. 수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실업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실업이 지금 역대 최고치, 근 10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정부의 기조를 조금 지지하고 싶은 것은 좀 구조 전환의 시기이다. 근데 이제 구조가 좀 빨리 전환돼야 되는데 이 구조 전환이 과도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늘 펀더먼털을 얘기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대한 정책 이 조정도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우리 고용 시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뭐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물었다고도 하고요. 뭐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편이 될 여지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뒷모습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랬었죠. 사실 속도 조절론 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인데 네. 청와대와 마치 부딪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결국은 1기 경제 사령탑, 투탑이 다 경질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 2기 경제 사령탑은 아예 등장부터 이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현장 실무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고용부의 과장이 사실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왔으면 좋겠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것을 수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결국 속도 조절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현재 제도가 문제입니다. 해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벌써 지난 8월에 법정시한 넘기면서 또 결정이 됐는데 이 10%대의 그럼 내년도 인상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조절의 방법론도 지금 이제 연말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뭐 구조적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진 않지만 정부가 이제 정책 가닥을 현실과 좀 밀착되는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한 이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든 방법을 내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노사정위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사노위 이렇게 확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노동계가 참여해서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다면 최근에 뭐 이 택시 부문도 파업이 많고요. 민주노총도 총파업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절충과 양보를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 어느 쪽도 좀 일방적으로 강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려놓고 파이를 키우는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좀 성숙한 마인드를 요청드리고 싶은 그런 날이
네, 문재인 되고 대통령을 있네요. 비롯해서 지금 네. 이 정부의 인식이 진짜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또 이 전개 과정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4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전달에 비해선 1조 3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주담대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22조 2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7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가을 이사철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중도금 대출도 늘면서 전달보다 증가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줄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기타 대출은 1조 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2조 3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말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의 전후 상황이 담긴 관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전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다는 게 감지가 됐는데 출동한 영무원들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경보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8일 오전 7시 7분에 이 강릉기지 관제사가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고장 신호는 강릉 차량기지를 오가는 철로의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서울 방향 철길에 설치된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 구로에 있는 관제사가 큰일 났다며 열차들이 꼬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 7시 12분에 관제사가 직접 선로 전환기를 제어하는 작업을 뜻하는 수동 취급을 준비하라고까지 당부합니다. 이후 이들의 관심은 다시 아무 이상 없는 차량 기지 쪽 선로 전환기로 쏠렸는데요. 이 전환기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자 7시 26분에 출발 감속, 즉 역에서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경보 시스템과 연결되는 선로 전환기의 회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신호가 잘못 보내진 겁니다. 기장이 7시 35분에 열차가 탈선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난 후에야 서울 관제센터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 기자, 여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블랙박스도 없었다면서요? 네, 모든 열차는 법적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번 사고 열차뿐만 아니라 이 강릉선의 15대 모든 열차에 단 한 대의 블랙박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코레일은 뒤늦게 지난달 말에야 블랙박스 구매 계약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열차 개통과 운영에만 신경을 쓰고 이 블랙박스 등 안전 문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장비 설치는 소홀히 한 겁니다. 또 탈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CCTV마저 사고 전날부터 꺼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최근 고양 열수송관 파열과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 시설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죠? 네, 이 자리에는 에너지 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장과 민간업체인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송 장관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우선 밝히고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향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왔습니까? 우선 성 장관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 시설 교체 투자에 대한 예산과 세제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을 반영하는 등 정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백성역 사고처럼 수명이 다한 위험 등급 1등급의 노후 배관이 고양 지역 열 수송관 중 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오늘 오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사장단이 교체되는 대대적인 인사가 났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친정체제 구축이 마무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 오늘 인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현대차는 대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을 보좌하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퇴진을 하고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 중심의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된 건데요. 내부 핵심 부서의 수장까지 상당 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부회장이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정진행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현대건설로 이동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제외한 기존 6명의 부회장 가운데 2명이 계열사로 이동을 하고 2명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겁니다. 한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윤여철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 담당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미래차와 같은 산업 변화를 고려한 인사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현대기아차의 R&D 부문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기아차 차량 성능 담당 알버트 사장이 외국인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 본부장에 임명이 되면서 실력 위주의 글로벌 핵심 인재를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본부장인 지용조 부사장은 차장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최근 현대기아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업체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읽힙니다. 네, 윤 기자, 어제 때마침 현대차가 친환경 미래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비전 2030을 통해서 수전기차 자동차 사업에 8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124곳 협력업체와 함께 수소차 연간 5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 수소전기차를 생산한 현대차가 사실상 수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5만 1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직간접 고용 효과는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해외 IT 기업들, 그동안 우리나라에 세금은 안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른바 구글세라고 하죠. 해외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있는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IT 기업들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화와 용역 중개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과세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논의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은 담지 못했습니다. 또 법인세 문제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해외 IT 기업들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4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00여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의 20분의 1, 그러니까 5%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세청이 조세포 탈범 30명의 인적 사항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차명 주식의 배당 소득과 양도소득 36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의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5번째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낯선 시장의 생존 비법으로 현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원은 물론 지점장까지 현지인으로 구성하는 전략인데 이런 현지화 전략이 한류금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을 박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토박이인 딘반 티엔 씨는 24년차 신한맨입니다. 지난 1994년 신한 베트남은행에 입행한 티엔 씨는 올 1월부터 하노이 지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Tôi chọn ngân hàng Xin Han khi tôi tốt nghiệp bởi vì ở đó tôi có thể sử dụng tiếng Anh. Nhưng sau quá trình làm việc thì tôi được lưu chuyển nhiều vị trí khác nhau, từ nhân viên cho đến vị trí phó giám đốc hay là giám đốc của chi nhánh Cang Nam, rồi chi nhánh Hà Nội, một trong những nhánh lớn của ngân hàng Xin Han tại miền Bắc. Trong quá trình làm việc, tôi thấy ngân hàng Xin Han có môi trường làm việc rất là tốt, tinh thần teamwork giữa mọi người rất là tốt và có một văn hóa tốt. Đặc biệt là tôi rất yêu quý những con người mà tôi làm việc cùng. Đó là lý do vì sao tôi đang làm việc tại ngân hàng Xin Han cho đến nay. 신한은행이 외국계 은행 1위를 거머쥔 데는 현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 신한 베트남은행 하노이 지점은 직원 총 60명 중 1명을 제외한 59명이 모두 현지인들입니다. 베트남 지점 30곳으로 넓혀보면 전체 직원 1,700여 명 중 현지 직원이 97%를 넘습니다. 신한에 이어 두 번째로 법인을 설립한 우리은행도 현지 직원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온 은행이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국민을 위한 은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 분들 고객은 저희 전체 고객 중에서 90%가 넘습니다. 이 같은 현지화에 실적도 상승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년 새 당기 순이익이 최대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현지화 전략으로 베트남 고객이 하나머니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머니 서비스를 구상 중입니다. 현지인들이 자유롭게 모바일 베이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왕큐뱅크를 내년 1월부터는 론칭 가능하도록 하나 멤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국경 없이 교환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현지화의 최종 목표를 베트남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에 있다고 보고 치밀한 해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경호상의 문제와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답방 시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으며 이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게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0명 무너졌습니다.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루 257명이던 신생아는 2016년 206명으로 2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9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R&D 투자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로 우리 돈 17조 3천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미국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위를 기록했고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화웨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상황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1%가량 상승하면서 2076선, 코스닥도 1.5% 상승하면서 67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현대차 상승세입니다. 현대차 임원 인사와 수소차에 7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상승세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LG 역시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계열사인 CNS가 클라우드 업체와 협력을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LG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약세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현재 0.38% 하락해서 3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삼총사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의혹에도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